미국이 하락으로 안 빠지고 좀 잘 버텨만 준다면 상승 각도가 우리나라가 좀 더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자, 코스피가 2,700을 넘었죠. 오늘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오늘 장을 못 봐가지고. 네, 오늘 마감 기준으로도 역시 2,700을 넘은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네. 오늘 정확히 선거 바로 전날 화요일 녹화 기준으로 그렇죠. 마감 지수는 2,70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705포인트. 자, 그러면 현재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제가 뭐 그래도 간간히 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기조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증시는 거의 뭐 작년부터 1년 이상 우상향 상승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또는 대만 증시 또는 일본 증시보다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최근 한 1년 동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일본, 대만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국은 아니고 우상향으로 1년 동안 좀 올라와 있는 상태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일본 많이 올랐잖아. 걔네 이제 앞으로 꺾여서 떨어지면 어떡해. 그럼 이제 우리나라 최악이죠. 최악이죠. 왜냐면 글로벌 증시가 좀 같은 방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미국과 일본이 꺾였는데 우리나라 혼자 막 나홀로 상승하기는 힘든 구조니까.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일본과 미국, 특히 미국이 안 꺾이고 상승 각도가 좀 완화되더라도 하락으로 안 빠지고 좀 잘 버텨만 준다면 저는 상승 각도가 우리나라가 좀 더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못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비교한다면. 네. 지금 미국 증시는 어떤 상황이죠, 차트가? 미국 증시는 뭐 거의 계속 신고가를 치고 있는 차트예요. 나스닥을 본다면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이게. 역사적 신고가가 언제였냐면 바로 3일 전이었어요. 3일 전.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채널에 뭐 한두 달에 한번 나오니까 그러면은 두 달 전 또는 그 두 달 전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우리는 주식 투자자는 1차적으로는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내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1년 후에 내 몸 상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1년 전 몸 상태는 중요하진 않죠. 지금 오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자는 오늘을 가장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오늘 기준으로는 미국 증시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오늘 기준이 바로 촬영일 기준으로 3일 전까지도 나스닥은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다. 그럼 나스닥만 그렇냐면 그렇지 않아요.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일본과 대만이었거든요. 그럼 일본과 대만의 차트를 본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니케이 역시 3일 전에 니케이 신고가를 뚫었었고 3일 조정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대만 한번 볼까요? 대만 가권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죠. 사실 대만하고 가장 우리나라가 유사한 이유는 대만의 TSMC 누구나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종이 그 나라의 제1 산업이에요.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이 제1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도 그렇지만 대만과 우리나라 사태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 7년 전 요 정도부터 대중국 무역 수출 수입이 많아지면서 중국 차트랑 좀 약간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중국보다는 미국, 일본, 대만의 증시와 유사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 증시를 본다면 이게 우리 증시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나스닥, 일본, 대만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 나라들이 고점을 찍고 아예 뭐 1년 동안 하락을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올라간 것도 없이 빠져버리니까 가장 억울한 위치에 있는 거고요. 반대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고가를 찍은 그 나라들이 급한 각도가 아니고 완만하게 버티는 각도로만 가도 우리나라의 상승 각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키 맞추기라고 하는데 글로벌 증시는 사실은 키 맞추기가 웬만큼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영원히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강할 때가 있는데 최근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상승 각도가 더 좋게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벌써 4월. 이미 2분기는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까지 저는 이제 추세론자예요. 추세론자라는 얘기는 오늘까지
내년까지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이평선으로 추세를 좀 읽어내는 편인데요. 이평선을 보시면 121선이 200일선을 오늘 기준으로 돌파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완전 정별이 되는 단계가 121선이 200일선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증시 우상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뭐 2달 전, 또 그로부터 2달 전, 최근에 평균 2달에 한번 나왔으니까 최근 나오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의 글로벌 경기에서의 상승장의 원동력은 두 가지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금리 인하와 기술 혁신. 그 두 가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거든요.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증시의 우상향, 근데 상승 각도가 우리 증시가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건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각도에서 엿볼 수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늘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되니까 너무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냐. 그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가 최근에 이제 요즘 약간 그런 기조로 가고 있죠. 3월부터 할 줄 알았는데 6월이라고 하고 6월 안 될 또 것 같은데 6월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얘기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올해 뭐 6번을 한다 그랬는데 3번을 한다 그러고 또 3번을 한다 그랬다가 올해 뭐 못할 수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는지 향방,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이 나올 때마다 흔들흔들 하는 것이고, 또는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올 때마다 야 물가가 아직도 이렇게 안 잡혔는데 뭔 금리 인하야,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좀 그쪽을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기술혁신 쪽이죠. 그래서 기술혁신에서 지금 대명사가 된 대명사. 전기차 기술혁신의 대명사가 테슬라였듯이 AI, 엔비디아? 그렇죠. AI 대명사는 엔비디아니까 결국은 엔비디아의 조정 또는 상승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될지.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미국 증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증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은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트, 그리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반도체 소부장들의 차트를 계속 보면서 지수가 계속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업종 확산이 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도 여쭤보면 엔비디아가 요즘 주가가 조금은 조정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저런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매일 오르는 주가는 없어요. 매일 떨어지는 주가는 있습니다.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모르는데 어떤 종목이 매일매일 떨어진다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매일매일 오를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1년, 10년, 100년을 오를 수는 없겠죠. 그런 종목은 역사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다만 계단식으로 오르다가 조정받는 것 같지만 크게 안 빠지고 고점 대비 뭐 10%, 15%, 20%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다시 움직이고 고점을 다시 갱신하고 이런 종목들은 여태까지 많았다는 얘기고, 그 종목들이 미국의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겠죠. 애플이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이고 또는 엔비디아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거야라는 게 일단 1차적인 추세론자들의 판단인 것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게 거품 아니야? 근데 그런 걸 이제 비교할 때 대부분이 쓰는 말들이 인터넷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1999년 2000년대 초반 밀레니엄 파동 때의 비교, 또는 아예 시장 전체를 또 거품이라고 한다면 2008년 금융위기 때와의 비교, 이런 비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업종으로의 비교는 AI는 과거 인터넷 혁명 때 아니야? 2000년도 밀레니엄 파동 때 거의 반토막 이상 났던 그때의 비교, 또는 지수 자체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케이, 대만 또는 나스닥 다 역사적 신고가 가고 있으니까 이제 역사적 신고가 가고 있으면 끝날 때 가까워진 거고, 끝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고점 되면 또 반토막 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세론자들은 꺾이는 거를 확인하고서 탈출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꺾이는 걸 확인 안 하고 섣불리 탈출한 다음에 더 비싼 가격에 사고 싶진 않거든요, 누구나. 근데 조정받다 다시 가면 더 비싼 가격에 사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추세론자들은 사실은 장이 완전히 꺾인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장이야 라고 유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쨌든 미국 증시, 우리 증시 여전히 꺾였다라는 증거는 없다. 우리 그 근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와 기술혁신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즘 주가가 굉장히 당분간 좋았었죠.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차트 한번 보면서 같이 볼까요?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연히 뭐 시총 1위와 2위 종목이고요. 그 시총이 꽤 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500조까지 와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30조. 원래 2차 전지가 한참 날아갈 때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로 신규 상장되고 나서 거의 시가총액 2위 자리를 거의 바로 깨찼거든요. 바로 깨차고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LG에너지솔루션이 시총 2위였는데요. 이번에 역전하면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130조고 LG에너지솔루션은 80조예요. 굉장히 차이가 많아진 거죠. 그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만큼 반도체의 상승이 꽤 길었고 2차 전지 하락이 꽤 컸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차트로 보시면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왜냐면은 추세론자들은 완전 정배율을 좋아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 정배율을 이미 이뤘고 그럼 이제 완전 정배율 이룬 이후에는 계속 오를 수는 없으니까 조정을 받는 걸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사실은 요 당시에는 완벽하게 우상향이라고 할 수 없죠. 우상향을 진짜 제대로 한 거는 한 2, 3주밖에 안 됐거든요. 7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거의 2, 3주 만에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개별주처럼. 그런데 SK하이닉스를 보시면 반도체가 꽤 오랫동안 상승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SK하이닉스거든요. 업계에 있는, 반도체 업계에 있는 분들은 사실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를 1년 전, 2년 전부터 했고, 그 기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거래선이고, 삼성전자는 아직 아니었지만, 지난번 엔비디아 데이 때 잭슨왕 CEO가 말을 했었죠. 코멘트를 했죠. 코멘트를 했죠. 삼성전자도 긍정적으로 본다. 이제 우리 할 수 있어. 할수 한번 있다. 검토 중에 있어. 정도인데, SK하이닉스는 이미 계속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SK하이닉스의 재무제표를 보면 간략 재무제표지만 빠르게 봐야 되니까 이렇게 연간으로 보면 작년에 굉장한 적자가 난 게 SK하이닉스거든요. 저렇게 적자 투성이 회사인데 주가는 거의 대형주가 몇 달 동안 2배가 올랐거든요. SK하이닉스가 언제부터 2배 올랐냐면 지금 오늘 종가는 18만 원대인데 19만 원 고점을 찍었으니까 18만 원이면 한 8만 원대가 바닥이 언제였냐면 8만 원대는 2023년 4월이었단 말이에요. 8만 원, 9만 원대. 9만 원의 2배가 18만 원이니까 9만 원으로 치면 이 출발점이 2023년 6월이에요. 그죠? 여기잖아요.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이 대형주가 2배가 올랐어. 지수는 SK하이닉스가 2배 오를 동안 지수는 10개월 동안 작년 4월부터 여기거든요. 4월 저점이 한 2300부터 15%? 2700까지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탑다운의 중요성이에요. 지수라는 거는 모든 종목의 평균값이잖아요. 평균값으로 15% 오를 동안 SK하이닉스는 2배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반도체에 집중할 시기였다라는 거죠. 또는 저는 당연히 주식의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100% 투자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시기에서는 반도체에 적어도 한 20%에서 30%까지 투자가 되어 있어야죠. 그런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반도체가 하나도 없다거나 투자 비중에 그러면 뭔가 투자의 기본 투자의 원칙, 탑다운 이런 거에 대한 설정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도 1년 동안 지수가 15% 오를 때 대형주로서 2배가 오른 게 SK하이닉스고 SK하이닉스가 2배 오를 때 그 밑에 있던 반도체 소부장 애들 중에는 3배, 4배, 5배 오른 애들도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달에 한 번씩 나오면서도 반도체가 제일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오늘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추세론자라면 이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SK하이닉스는 2배가 올라서 꺾이는 거 아니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꺾이는 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완전 정배열이고 여기서 꺾였다는 어떤 확인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으로 조금 이 추세가 안 꺾였기 때문에 더 좋게 보시는 거네. 아직은 더 여지가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다르고 어다른 표현인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까지 최고의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일부터는 모르죠. 내일 갑자기 얘가 한가 간다고 제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결국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까지 팩트를 정확히 체크하고 그 팩트 내에서 내일을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은 아직 꺾인 게 없어. 그럼 더 갈 수 있잖아 라는 예상인 거죠. 네. 늘 오셔서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분석해 주셨으니까 1, 2위는 벌써 했고 3위부터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1, 2위에서 우리는 지수보다 굉장히 강한 완전정 배열 종목인 반도체 두 종목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지수보다 강하냐 약하냐는 여러 번 제가 이 방송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지수 차트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 이제 막 121선, 200선을 뚫은 하지만 완전 정배열에 가까운 위치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역배열인 종목이 있으면 지수보다 약한 거잖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2차전지예요. 보세요.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이거든요. 누가 봐도 지수보다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2달 전에도 3달 전에도 저가 뭐 여기 2달에 한 번 나오고 작년 가을 겨울 아마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차 전지는 지금 약한 수준이네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오늘까지 가장 강한 종목인데 내일부터 꺾일 수도 있죠. 반대로 2차 전지는 오늘까지 가장 약한 업종인데 내일부터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수도 있다라는 거에 함정인데요. 확률적으로는 어쨌든 추세론자들은 계속 강한 추세는 더 강할 거야. 약한 추세는 좀 더 약할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의 끝은 변곡점이 지나고 하락 반전이고 하락 추세의 끝은 변곡점을 지나고 상승 반전이거든요. 그러면 요 차트만으로 본다면 추세를 맞추는 게 더 쉽냐 반전이 나오는 변곡점을 맞추는 게 더 쉽냐 해서 추세는 사실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어요.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하락 추세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SK하이닉스는 누가 봐도 상승 추세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유치원생도 배우면 맞출 수 있습니다. 변곡은요? 변곡은 아무도 못 맞춥니다. 왜? 변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1년이면 100조도 벌 수 있어요. 그렇죠. 선물 옵션 시장에서 옵션 시장, 선물 시장은 거래 대금이 하루에 몇 조씩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옵션 시장에서 매일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옵션 시장에서 변곡점이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그 변곡점에서 하루에 2배, 3배, 10배까지도 움직여요. 그러면 차트상에서 변곡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옵션을 하면 돼요. 못하는 이유는 변곡점을 못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추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추세는 내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오늘까지 상승한 종목은 상승할 거야. 오늘까지 떨어진 종목은 떨어질 거야예요. 그러면 오늘까지 오른 종목에 대해서 언젠간 떨어지는데 그 언젠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변곡점 이후니까 결국은 하락 추세의 결과는 변곡점 이후, 즉 정상을 찍은 이후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에서 가장 격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한테 무릎이 2개가 있고 어깨가 2개가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왼쪽 무릎에서 사란 얘기인지 오른쪽 무릎에서 사란 얘기인지. 자, 떨어지는 종목. 자, 예를 들어 이게 SK하이닉스예요. 그 SK하이닉스는 어디서 샀으면 제일 좋았을까요? 여기서 샀으면 제일 좋았겠죠. 근데 여기는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그럼 이 발바닥 다음에 어디겠어요? 여기가 왼쪽 무릎이었고 여기가 오른쪽 무릎이죠. 결과적으로. 여기가 변곡점이고. 이거를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다고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7만 원에 사서 20만 원까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7만 원에 사서 20만 원까지 갖고 있는 사람 없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바닥이 지나고 야 여기가 무릎이었는데 여기서 사거나 또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 사거나 여기 어딘가에서 샀겠죠. 이해하셨나요? 바닥을 찍고 오른쪽 무릎 또는 거길 지나서 허벅지쯤 또는 허리쯤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지나고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고점을 찍은 종목들을 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데가 고점이라고 해봐요. 이건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데가 고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 이 고점의 전고점이 바로 이건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전고점이 바로 왼쪽 어깨예요. 머리의 왼쪽 부분이니까. 근데 다시 또 반등을 줄 줄 알았는데 여기서 못 주고 꺾이죠. 그럼 여기가 오른쪽 어깨예요. 그럼 이평선도 역배열이 되면서 요 정도에서 우리는 적어도 요 구간에서는 야 이제 얘 다시 머리를 못 가는구나. 이제 역배열로 진행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올 수는 있어야죠. 그래서 차트 분석상으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실제로는 발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무릎 어딘가에서 무릎이나 허벅지나 어딘가에서 사고 또는 고점을 찍고 머리를 찍고 내려가는 어깨 어딘가에서 오른쪽 어깨 어딘가에서 팔으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추세 매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머리에서 팔고 싶은데 또는 나는 바닥에서 사고 싶은데 그게 바로 변곡점 매매인데 변곡점 매매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곡점을 안다면 우리는 1년에 100조도 벌 수 있다. 2차 전지 이제 뭐 LG에너지 솔루션을 봤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을 보면은 뭐 포스코홀딩스 역시 고점 찍고 역배열을 만들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LG화학 역시 고점 찍고 역배열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위에 삼성 SDI. 삼성 SDI 역시 고점 찍고 역배열을 만들었는데 약간의 반등 기류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삼성 SDI에서 약간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아까 제가
발바닥 다음에 전저점을 안 깨면 발목, 무릎 뭐인데 여기가 지금 무릎이었나 싶을 정도로 전저점을 안 깨고 버텼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지만 만약에 이 하락이 여기를 안 깬다면 발바닥 짚고 여기가 무릎 정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바닥 찍은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예측일 뿐인 거죠. 그래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업종을 예측을 한다면 2차 전지겠죠. 왜냐하면 얘는 머리를 찍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삼성 바이오로스 보시면 지수랑 굉장히 비슷한 걸 알 수 있죠. 포스코 퓨처엠까지 보면 2차 전지는 다 비슷한 차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탑다운의 중요성입니다. 그러게요. 탑다운의 중요성은 제가 코스피 200을 매일 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 종목 한 종목만 보면서 내 거 왜 안 오르지? 내 거 왜 안 오르지? 그러면 정말 주식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정말 주식을 잘하려면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을 궁금해하면 안 되고 내 계좌에 안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식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내 계좌에 있는 이 안 좋은 종목보다 내 계좌 밖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종목이 훨씬 좋은데라는 게 느낌이 오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좌에 있는 종목을 자해자재로 매도하고 새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이제 다른 사람보다 평균 수익률이 높아지는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내 계좌만 봐서는 실력이 1도 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탑다운의 중요성은 코스피 200을 보면 이미 벌써 우리는 두 업종을 보면서 느꼈잖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차트가 비슷하네? 그러면 또 뭐가 더 비슷하겠어요? 반도체 소부장들은 대부분 비슷하겠죠. 지금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들의 차트는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소부장 어떤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날아간 것들만 찍어보면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이죠, 대표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가 작년 4월부터 2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정확히 작년 4월에 얼마였냐면 한 2만 원 정도라고 치면 돼요. 2만 원에서 15만 원, 14만 원까지 7배가 오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럼 또 사실 댓글에 이렇게 달릴 수도 있어. 반도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야, 반도체 좋다는 말 좀 그만해. 누가 모르겠냐? 저는 지금 오늘 반도체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꼬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사는 거나 안 사는 거나 저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투자의 기본을 사례로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지금 코스피 200 시가총액 상해를 보면서 지금 뭐라 그랬죠? 대형주를 보면서 탑다운의 눈이 생긴다 그랬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많이 좋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진짜 좋잖아요. 그러면 탑다운의 눈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식 투자의 원칙은 뭐냐면 이거는 주식 투자뿐 아니라 그냥 재테크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는 부동산 공부도 많이 했고 돈 되는 돈 관련 재테크 관련 라이센스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고 자부하거든요. 뭐 있죠? 저 세무상고 까먹으셨나요? 세무사. 저 돈으로 우리가 돈 많이 벌면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 세금이거든요. 네. 그럼 세무사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은행의 VIP 센터에 가면 대부분의 은행 직원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네. CFP라고. Certified CFP. Financial Planner. 네. 그래서 공인된 재무 설계사라는 뜻이고요. 그럼 CFP들, 은행 VIP, 현금 자산 20억 있는 분들을 상대하는 CFP분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그 부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해요. 저는 그럼 그걸 왜 땄냐면 은행 CFP한테 제 재산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지 않았어. 제가 직접 제 재산을 하려면 그 정도 지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CFP 자격증이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증이 있고 주식에서 최고봉의 자격증은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거든요. 저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사실은 부동산 쪽에서 관련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사 등등인데 저는 부동산 쪽 자격증은 없지만 우리나라 최고 부동산 학교라고 하는 K대학교에서 건국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건국대에서 부동산 대학 석사를 졸업을 해서 석사가 있고 또 최고 경영자까지 수료를 해서 인맥들도 쌓아놓은 상태예요.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에서 돈 벌려면 당연히 주식이 뭔지 주식대가 뭔지 알아야 되고 내 세금 줄이려면 세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야 되고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돼요. 부동산 투자 잘하려면 부동산의 특성이나 업계의 현황이나 그런 거 알아야죠. 근데 제 귀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한 재테크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 그리고 그 자격증에 걸맞는 필드 경험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지금 말한 모든 분야의 자격증이나 필드 경험 중에 제일 자부하는 게 주식 투자 쪽이거든요. 그럼 주식 투자에서 필드 경험은 뭐 슈퍼개미이자 뭐 공시도 하고 증권사 수익률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필드 경험은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인 베이스는 뭐냐? 제가 세무사 공부하면서 또는 경영학과 다니면서 배웠던 재무관리, 경제학, 경영학들이죠. 파생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재무관리의 가장 핵심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주식 투자자로서 또는 부동산 투자자로서 또는 돈에 관련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자본주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1순위를 기억해야 되는 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뭐죠? 위험을 많이 감수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또는 역으로 수익을 많이 바란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또는 나는 위험이 싫어. 그러면 낮은 수익을 감수해야 돼요. 대형주가 위험할까요? 중소형주가 위험할까요? 당연히 중소형주가 위험해요. 왜? 이건 너무 우리가 경험론적으로 당연한데 돈이 꽤 많은 한 100억 자산가들이 아까 말한 그런 은행 VIP 담당자분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요즘 부동산 세금이 너무 많아서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하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있죠. 그냥 안 망하는 회사 한 2개만 골라줘봐요. 튼튼한 회사 2개만 골라줘봐요. 나는 내 돈을 절대 잃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은행 금리가 너무 낮고 또 부동산에서 세금이 너무 많고 하니까 주식은 하고 싶어. 근데 주식은 위험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죠. 안 해봤어도. 그러니까 안 망하는 회사 가르쳐줘요. 안 망하는 회사 가르쳐주는 역으로 나는 큰 수익 안 줘도 돼. 근데 만약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면서 계좌에 한 100만 원 500만 원 있어. 안 망하는 회사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큰 수익을 노리진 마세요. 그러면 큰 수익을 노리려면 망하는 회사의 위험도 감수해야죠. 그럼 대형주가 안 망할까요? 중소형주가 안 망할까요? 대형주가 안 망하죠.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수익률은 대형주가 높을까요? 중소형주가 높을까요? 당연히 중소형주가 높죠. 안 그러면 중소형주를 투자할 이유가 없죠. 안전한 게 대형주인데 수익률도 대형주가 높다? 그럼 모두가 대형주를 투자해야 되고 중소형주는 모두 상장 폐지가 돼야 됩니다. 주식 투자가 위험한데 은행보다 수익률이 낮다? 그럼 주식 시장은 망해야 돼요. 왜? 모두 다 고수익을 주는데 저 위험인 은행에 돈을 넣어야죠. 이거는 재무관리의 기본,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나는 그냥 안전빵으로 가장 안전한 부동산 투자를 했어. 그러면 1년, 2년 동안 별로 안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전하겠죠. 근데 반대로 나 굉장히 위험한 부동산 투자자를 찾았어. 그럼 그거는 1년, 2년에 호재가 나와서 2배가 오를 수도 있지만 그 호재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막 30% 깎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투자 대상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기본입니다. 그럼 주식 투자에 접목을 시킨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위험하다. 근데 위험을 감수한다면 SK하이닉스가 2배 오를 때 한미반도체처럼 5배 오르는 종목을 찾을 수도 있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제 다른 업종을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완전 정배열인데 좀 답답하죠. 거래소 지수랑 비슷해요. 셀트리온 얘도 좀 답답하죠. 하지만 2차전지보단 낫죠.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보다는 막 오르진 않았지만 2차전지처럼 꺾이지도 않고 좀 버티고 있다? 약간 다음번 후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올해 1월, 2월부터 코스닥의 대형주도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차전지 제약바이오가 시가총액 상위인 종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엠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역배열이잖아요. 와, 근데 이렇게 떨어졌어도 시총 1위네요. 얼마나 올랐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저렇게 오를 때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내 포트에서 2차전지를 100%는 말도 안 되고 50%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진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또 포트폴리오 원칙상 분산 투자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관리의 기본 첫 번째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기억하셔라라면 두 번째는 바로 분산 투자의 원칙을 기억하시면 돼요. 투자의 기본은 수익률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왜? 수익률을 높이면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예요. 그럼 주식 투자에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노리시려면 업종별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요 정도가 빅4 정도가 돼요. 시가총액에서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좀 이따 지금 바로 보죠. 거래소 시가총액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그리고 LG화학 뭐 이런 게 2차전지죠. 그 다음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자동차죠. 그 다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죠. 거기에 플러스 인터넷
또는 네이버, 뭐 4차 산업 뭐 이렇게 한다면 네이버, 카카오까지 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5대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5대 산업 중에 2차 전지가 좋을 땐, 그래서 제가 그러는 2차 전지가 좋을 땐 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평균값이 20%니까. 30%? 35%? 아, 근데 절반까지도 위험하죠. 근데 뭐 몰빵하셨으면 지금 이 하락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거죠. 그걸 역으로 말한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좋으니까 반도체 다 사세요가 아니에요. 100% 중에 반도체는 지금 정도라면 한 30%, 35%까지 높아졌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위험한 거죠. 또는 뭐 제약바이오는 난 하나도 없어. 근데 또 소외될 수 있어요. 제약바이오장에 보면. 그럼 조금이라도 한 15% 정도라도 코트에 담아놓는 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코스닥이 지금 다 역배열이죠. 에코프로 BM도 역배열. 에코프로 당연히 역배열이겠죠. 에코프로 뭐 용가리 통빼입니까? 이게 탑다운의 중요성이에요.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BM 모두 역배열이에요. 네. 그럼 2차 전지는 지금 코트에 많이 있으면 굉장히 불리한 위치인 거죠. 그런데 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은 2차 전지보다 낫고 반도체보단 좋지 않은 차트였잖아요. HLB를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급등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도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HLB 또는 알테오젠의 차트를 보면서예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업종,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중에 그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라. 반도체는 굉장히 강한, 내일부터 꺾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을 얘기하는 거야. 오늘까지 계속 강한 위치. 2차전지는 오늘까지 계속 약한 위치. 제약바이오는 그 중간 어딘가. 근데 대장주가 움직였다라는 건 체크 포인트인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거래소로 가서 이제 남아있는 차트 몇 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얘도 2차 전지보다는 좀 강하고, 기아 마찬가지죠. 역배열 아니잖아. 2차 전지보다 강하고, 제약바이오 비스무리한. 그래서 자동차는 그럼 왜 그랬을까 해서 두 가지로 유추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밸류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자동차 업종도 밸류업 업종이 돼버렸어요. PBR이 1 미만 뭐 어려워버리니까.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관련주로서 잘 버텼다라는 거. 두 번째는 자동차 자체가 사양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왜? 2차 전지와 연관되면 전기차가 될 것이고, 자율주행과 연관되면 앞으로 미래차가 될 것이고, 연료의 미래화, 주행의 미래화. 근데 거기 성장성이 담보되는데 플러스 밸류업 프로그램을 수혜주가 가능한 저 PBR 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도 약간 다크호스로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다면 뭐 작은 업종들이에요. 작은 업종들. 이렇게 순간 쭉 움직임, 최근 한 6개월, 1년 동안 순간 움직이고 빠지고 했던 애들이 초전도체 관련주들. 초전도체 어떤 것들이 있죠? 대장주는 신성델타테크였는데 뭐 요즘 좀 소강 상태죠.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게 초전도체 대장주가 작년 여름에 뭐 12,000원에서 10만 원, 거의 10배 올라 있는 상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 업종이 아니에요. 주 업종은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신성데탈테크가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데 그래봐야 뭐 1, 2조짜리니까. 그래서 주 업종은 아니다. 초전도체는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확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고위험 종목이니까 절대 매수점 이런 거 아니고 지금 업종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최근에 움직였던 애들 중에는 유리기판 애들이 좀 움직였죠. 유리기판 애들은 필옵틱스가 좀 선도로 먼저 갔었죠. 그럼 얘는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갔던 이유가 유리기판 때문에 갔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작은 테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대형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작은 테마를 설명하고 싶진 않은데 그 주식세 기본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4차 혁명, 요런 애들이 주테마예요. 왜? 시총 10조, 20조, 30조짜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 주테마에 못 끼는 애들이 스팟으로 막 그때그때 움직여요. 뭐 일주일도 움직이고, 한 달도 움직이고. 걔들 중에는 뭐 로봇 테마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초전도체, 유리기판, 또는 뭐 내일이 선거인데 뭐 선거 관련주들 막 쪼무레기들이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중장기 투자로는 좀 큰 업종, 큰 테마를 보셔야 되고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말한 걸 아마 이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업종을 꼭 주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 되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짝 잠깐 뭐 놀러 갔다 오는 거죠. 뭐 그런 정도로 제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네.